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정보, 깊이 있는 분석, 참신한 시각을 제공해드리는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렸죠. 정걸 장군 얘기를 많이들 모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정걸 장군 70대의 고령이었는데, 그리고 경상우수사,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이 다 여기만 그야말로 백전노장의 그 수군 전문 장군이죠. 이분이 이순신 장군 휘하에 조방장으로 들어가서 도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이것이 혁신가로서의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많이 연구가 되고 그리고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맨날 선조가 나쁜 사람이고 이순신은 희생양이었는데 저처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런 사례가 또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문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뛰어나고 애국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환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같이 국가를 세우는데 뭐 굉장히 그 공을 세운 그 항고조 유방의 경우에 이제 한신 장군 예를 많이 들죠. 그건 뭐 옛날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요즘 현대로 오더라도 저는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당시 롬멜이죠. 그건 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선조하고 비슷하게 히틀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똑같이 미국의 유명 장군이었던 패튼 장군도 비슷한 역정을 겪습니다. 저는 패튼 장군을 굉장히 혁신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서 전차 부대를 만들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들어지지 않았죠. 근데 2차 대전이 발발할 때쯤 되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전차전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롬멜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군의 장군으로서 이제 패튼이다. 뭐 이런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패튼이 이태리에서 한참 이기고 있을 때 잠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후송 병원에서 이제 전쟁 공포증이 있는 그 병사들을 구타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지휘관 자리에서 쫓겨나서 8개월 동안 이제 전방 지휘관을 못하게 됩니다. 야전사령관을 못하게 돼서 이제 패트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복원이 되어서 3군 사령관으로 이제 승리를 이끈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죠. 그래서 그냥 나는 야전사령관만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오만한 패튼. 이게 뭐 당대 최고의 전략가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저기 질시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잘 키우는 사회적 자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흔히 뭐 패튼을 제가 혁신가로서 높이 평가하는 거는 패튼의 아주 명언이 있는데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그런 군대 조직을 그 상명하복 그런 조직을 원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패튼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적 그 이제 전략을 찾아내는 이런 용의주도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아주 혁신적인 그 이제 전략가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도 바로 이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OECD 통계상 200%가 넘는 위험 수위에 이미 다다랐다. 전세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서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위험하다. 또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이 많아서 DSR이 굉장히 높다. Debt Service Ratio, 우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에 600조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연체율이 높아질 시기인데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죠. 지금 정부가. 그 덕분에 지금 현재로서는 연체율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기간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이 대출 연장을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 저도 이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라서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그 6개월에 한 번씩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양한 분야의 금융안정과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금융안정보고서의 2022년도 6월달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주택 관련 대출자의 LTI라고 해서요, Loan to Income Ratio죠. 그러니까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대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보통 지금 전체가 346%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346% 보통 이제 연소득이 뭐 이제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300%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이제 빚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이 지금 문제인데 저소득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586%, 그러니까 6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대출자의 경우에는 뭐 200% 정도다. 근데 이것도 2년 전에 비해서는 꽤 지금 나빠진 상황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한 200%쯤 되는데 뭐 이것도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자료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자료입니다. 이게 주택 관련 대출자의 DSR 자료죠. 그래서 이 DSR 자료는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분들의 이 DSR의 평균이 지금 47.6%입니다. 그러면 47.6%면요. 내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원리금 상환에다 쓴다는 것이죠. 이게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조금 더 높아서 54%쯤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전세도 받은 전세대출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여기 놀랍게도 80%가 된 거죠. 이 80%라고 하는 것은 내 연소득의 80%를 원리금 상환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잠시 이렇게 지금 투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생활을 하려면 어디서 딴 데서 돈을 빌려서 또 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DSR 이렇게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DSR이 평균적으로 50%에 가깝고 그리고 거기에 전세자금까지 받은 그 소수의 경우에는 80%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자료다. 이게 금융안정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분들이 통상적인 DSR은 지금 한 25%, 26%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DSR에 우리가 가능한 대출액이 보통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과다하다 그러면 40%.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월급의 40%가 이 원리금 상환으로 나간다. 그럼 나머지 60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월급도 빠듯한 상황인데 그거의 60%만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서민 가계에 이렇게 많다. 다들 지금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굉장히 지금 이제 불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 전체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데 연체율도 괜찮고 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사실 그렇게 지금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경제 한 잔 시간입니다. 수제 맥주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요. 수제 맥주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맥주 종류가 IPA라고 합니다.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맥주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한국 음식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향이 좀 센 그런 IPA가 유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IPA라고 하는 것은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800년도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향도 좀 세게 하고 도수도 좀 세게 하고 이랬던 맥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스 아일랜드의 IPA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 맥주인데요. 지금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요즘 서민을 위한 공익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도 다시 오르고 있고 그래서 큰 위협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가 올 때 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이 일단 주변국, 개발도상국서부터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내는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쪽에서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쪽에서 이상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금융시장의 특이사항들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희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특이사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소식이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갑자기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3.5%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 저축은행들도 3.4%가 넘어가는 저축은행들이 많지 않은데 시중은행이 3.5%를 준다? 납득하기 조금 어렵죠.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목해 보는 지점입니다. 지금 뭔가 시중은행이 예전과 다른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느꼈다는 것이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차차 뭐 밝힐 수 있을 거고요. 뭐 아무튼 지금 그 정책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금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조금 특이한 거죠. 그런데 이 예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뭐냐면 시중은행의 자금 그 조달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도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기예금 금리도 올랐죠. 그렇게 되면 조달 금리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주목을 끄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월에 코픽스 금리가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2.38에서 2.90으로 0.52%가 한 달 만에 오른 겁니다. 6월 달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죠. 이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8개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조달 금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규 자금 금리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금리 이게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이제 0.52% 올랐다는 지금 2.90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규 대출 금리거든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2.9%였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이것저것 뭐 비용 떼고 수수료 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체할 거 생각해서 자기네 마진을 남겨서 그다음에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대출금리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78%인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 코픽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는 서울 아파트 값이 6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리고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슬슬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시장이 그 이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이 아파트죠. 그러니까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이제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죠. 주택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그 주택 가격의 상승 하락을 반영하기가 이제 지수가 반영하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변국들이 위험한가?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OECD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좋은 상황이죠. 아직 6%를 조금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미 70%를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70%를 넘어가면 거의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가 아닌 거죠. 이 나라들은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나라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계고요. 근데 뭐 터키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고통을 겪는 나라고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타격을 입은 거죠. 이것을 이제 첫 번째 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 군에 여기 보시게 되면 폴란드, 라트비아,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뭐 러시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구 유럽 국가들이 여기 하나의 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 스페인, 남부 유럽 국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항상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죠. 남부 유럽 국가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남부 유럽 국가들이 또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영미권 국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미국과 영국이 영미권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미권 국가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되게 지금 미국이 지금 9%에서 8.59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영국도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그 영국은행에서 영란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영미권 국가, 캐나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오게 되면 여기 독일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일본, 그리고 그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양하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별로 좀 다르다. 대개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때 이런 국가들이 같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ECD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를 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를 더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기 아까 이제 나라가 많아서 G7 국가만 다시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G7 국가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G7 국가에 우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 근원 물가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근원 물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은 여기 있는데요. 근원 물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미권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전체가 지금 영미권 국가입니다. 그 영미권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근원 물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태리나 독일을 보게 되면 근원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그 일반 물가는 거의 영미권 국가하고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음식료와 그다음에 그 석유류, 특히 이제 에너지 때문에 유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하고 식량에서 큰 문제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근원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근원 물가가 오히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는 낮지만 근원 물가는 오히려 좀 높은 편이고, 여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근원 물가도 낮고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물가도 낮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거의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때문에 이제 한 2% 조금 상회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논쟁인가 하면은요. 이제 그보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미국은 에너지 자립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큰 공경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번 겨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 가스관 때문에 계속 문제인데 그 가스관을 러시아가 지금 우리하고 지금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가스관 우리 폐쇄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벌써 상당히 강력한 이제 석유류 사용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번 겨울이 왔을 때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국제 선물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잘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의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대란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현재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스 교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너무 호황이다. 그래서 수요 쪽에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반론을 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뭐 정부가 부양책 쓰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면 미국만 물가가 상승할 것이지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냐. 따라서 이것은 미국에서의 재정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특히 이제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두둔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경제학자는 올리비에 블랭샤 교수의 얘기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아주 거시경제학의 대가입니다. MIT 대학 교수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경제학자들은 그야말로 정통 경제학자들 중에서 상당히 데이터와 이론에 충실한 그런 학자들이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올리비에 블랭샤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생각에는 미국의 수요 쪽의 압력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일부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걸 수입한 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하니까 물건 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같은 물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근원 물가가 영미권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이제 유럽은 에너지 쪽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 쪽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이제 거의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내용으로 보면 조금 다르다 하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서머스 교수는 지금 미국의 이런 그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불황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머스 교수와 블랭샤 교수가 같이 연구하고 이러니까 블랭샤 교수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블랭샤 교수가 8월 5일에 트위터에 아주 장문에 그 자기 견해를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9개 중에서 한 2-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구글에서 번역을 했는데 뭐 번역을 제가 한 것보다 더 잘 해놨어요. 뭐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랭샤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상품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약해져서 그거에 또 영향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서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는 빨리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좀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랭샤 교수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2% 근방으로는 안 갈 것이다. 그러면 2% 근방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연준은 계속적으로 이자율을 올려야 될 것이고, 현재 지금 그렇게 물가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있고,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다시 물가가 상승하고, 요 상호 상승 작용은 이미 작동되고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에서 우리 경제평론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모형을, 이론을 다루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블랭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시경제학자로서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있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공급망 애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 쪽의 압력이 물가 상승으로 가기도 전에 먼저 이제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는 것이 블랭샤 교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물가는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불황은 안 들어갈 것이다. 불황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연준의 생각,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생각이 옳은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경제에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실업률이 좀 늘지 않는 한 이 물가가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이 블랭샤 교수의 생각이고요. 블랭샤 교수가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언제쯤, 그게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3% 내외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는 격렬한 토론을 해야 될 것이다. 벌써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2%가 무슨 그게 뭐 금가옥조도 아니고 2%를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경제에 그렇게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면 3%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현재 연준의 이사들은 강력하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2%로 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준의 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2%를 목표로 삼고 있고, 현재 지금 연준의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 은행들의 이제 행장들이죠. 행장들이 나서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가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데서는 아주 일치단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것이 연준의 신뢰와 관계되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랭샤 교수 얘기는 내년 언제쯤 바로 이와 관련된 우리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적인 경제학자인 블랭샤 교수의 의견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랭샤 교수나 이제 서머스 교수나 이게 오래전부터 이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아주 정통적인 학자들이고 인정을 받는 학자들이고요. 이분들이 바로 secular stagnation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초창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분들인데 지금 서머스 교수와 블랭샤 교수가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머스 교수는 불황이 강력 오지 않고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블랭샤 교수는 불황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실업률을 감소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빠르게 떨어지는데 2%까지는 안 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런 그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정통적인 거시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는 거죠. 이것은 아마 다른 곳에서는 아마 찾기 어려운 그런 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 우리가 신뢰를 받는 학자들의 의견을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5% 이자율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데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의 이익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순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